자, 이제 금융산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핀테크가 채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IT 기업들의 인터넷 전문회인 설립이 이제 가능해졌는데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 내년 경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인터넷 전문은행,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이 아직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항상 이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해주는 권순우 기자, 맞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인터넷 전문 은행, 뭐 얘기를 들어서는 감이 오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감이 오긴 하면서도 은행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은행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네에 점포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창구가 이제 있고. 지점장님 이렇게 뒤에서 네. 앉아 계시고 앞에 이제 텔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하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은행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말 그대로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있는 은행입니다. 지금 우리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점 가서 거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전체 거래의 8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은 예전에 그 점포 은행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면 그럼 지점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도 뭐 수십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도 네. 많이 써야 되고 그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그런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은 뭐 금리를 따질 때 뭐 예금 금리를 좀 더 많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은행 거래를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좀 인하를 해준다거나, 그런 비용 절감을 통한 어떤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기술 발전이라든지 그런 그 대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신뢰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작은 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거래가 되지만 뭐 기업 대출 같이 이제 큰 자금이 움직일 때는 보통 이제 사람 대면 거래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익원들을 찾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아주 디지털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측면이 저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렇다 보니까 대면 거래가 지금까지는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보안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게 된다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인터넷 전문 보험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 증권도 있나요? 키움증권. 창구가 아예 없어요? 키움증권 창구는 없죠. 온라인 그렇구나. 증권사죠. 온라인 증권사구나. 인터넷, 그렇게 지금 보면은 인터넷 전문 보험이 있고 전문 증권도 있는데 전문 은행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네. 은행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을 하려면은 은행 최소자본금은 1,000억 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000억 원이 없으면 은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또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또 산업자본은 주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험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이고,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도 있고, 뭐 한화생명, 하나손보험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그 계열의 주인, 지배구조상으로도 산업자본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 쪽은 은행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지점이나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은행도 그 점포가 있지만 온라인 거래를 다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꼭 굳이 또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왕 이미 이제 강자가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 채널의 강자가 있는데 굳이 온라인만 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 좀 이렇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그런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네. 증권사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이 처음에 이제 지점 없는 온라인 증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 비용을 절감한 걸 가지고 그 수수료 인하를 했었잖아요. 0.015%. 그러면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 효과가 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키움증권이 지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좀 과감한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브로커리지 부분에서는 키움증권이 지금 독보적인 1위잖아요. 그것도 그 지금 지점을 줄이면서 했던 온라인의 좀 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험 같은 경우도 뭐 하이카 다이렉트나 이제 그런 그 설계사를 끼지 않은 직접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수수료가 더 싸고 보험료가 싸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설립이 아직은 안 됐지만 해외에는 이미 설립된 사례들이 있나요? 예, 95년에 미국에는 최초로 SFMB라는 좀 그 네. 인터넷 은행이 있었는데 뭐 95년에 뭐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봐야 뭐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요. 그래서 좀 낮은 기술을 좀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금방 망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캐나다 은행에 인수가 되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한 4,5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 금융권 자산의 한 3.3% 정도가 되고요. 근데 보면은 주로 대형 은행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비은행 금융회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비금융회사,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금융회사를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크진 않지만 네.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 인터넷 은행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SBI하고 수미신 은행이 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SBI 수미신 넷뱅크가 있고요. 근데 여기도 전체 비중 중에는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하고 2008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2001년에는 SKT하고 롯데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같이 해서 V뱅크라는 모델을 한번 네.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수익 모델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그 중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금 유치를 못했습니다. 네. 자금 유치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산업자본의 지분이 너무 많으면은 은행을 설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고 2008년도에는 앞에 좀 이따 설명드릴 그 금융실명제와 금산분리의 벽을 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발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발판을 가로막는 좀 장애물들도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금산분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은행을 설립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가 별로 없다는 건데요. 그 정도 돈을 가진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산업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실제로 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면 IT 기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IT 회사들이 은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우리나라는 또 IT 회사들은 은행을 또 할 수 없도록 금산분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실명제법인데요. 네. 금융실명제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를 처음 하려면 지점 가서 꼭 얼굴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은행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명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예전에 그 사는 다이렉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도 지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점 없는 다이렉트 뱅킹을 했었을 때는 그 직원들이 일일이 그 고객을 찾아가서 대면을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이제 JB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좀 지점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다이렉트 상품을 했을 때 좀 사람은 필요하고 해가지고 뭐 4명짜리 지점을 만들기도 했어요. 옛날 지점하면 네.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4명이서 점포를 하는데 무슨 카페 같이 해가지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신재현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네. 그 기업 여신을 좀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제 금산분리가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을 기업에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제 기업 여신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최소 자본금 규정을 많이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은행에서 대면 그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거예요. 뭐 내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면서 다른 뭐 국민은행에게 위탁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큰 장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기업 일단 그 금산분리의 네. 장벽을 넘는 거 그리고 최소 자본금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금융산업에서는 핀테크가 정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년 금융업계의 이 금융업계를 이끌 키워드로 핀테크가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3인 자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핀테크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핀테크 시장이 최근 급부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그 영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그 은행들이 상당히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이런 쪽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구책 차원에서 그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그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리고 수요를 개발해서 그거를 충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강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핀테크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보다는 조금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좀 어떤 면에서 IT 강국으로서 상당히 그 기술의 핵심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뒤지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그 영역의 그 구분이 워낙 확실하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모바일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협업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충분히 가 있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사님, 그 금융권에서도 이제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은 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융권하고 이제 그 IT의 협업 부분을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측면에서 좀 협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 기존 고객층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이제 다가가는 부분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모바일 기술의 그 기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지급 결제 관련된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산 운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권 전체에 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판을 바꾸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그 어떤 협업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안 되는 게 이제 주로 규제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지금의 규제를 또 한꺼번에 다 풀어줄 경우에 또 생태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아무래도 그 주도해서 이런 그 혁명적인 혁신 부분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제를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뭐 빠른 속도로 규제를 풀진 않더라도 차근차근 규제를 풀 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흔히들 말씀하는 게 이제 규제가 너무 그동안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생태계는 어떤 민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자구 차원에서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빨리 내포해서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그런 그 취지가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게 무슨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좀 급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부터는 그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이게 차분히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너무 또 갑자기 이렇게 그 유행식으로 이 핀테크 붐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간과 시장이 핀테크 산업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정부는 뒤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제들을 조금씩 완화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상임자문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있는데 최근 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핀테크 열풍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표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네. 부분이고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핀테크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핀테크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금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남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루트거든요. 네. 그럼 그랬을 때 금융엔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은 지급 결제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어저께 이제 간편 결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금 우리가 송금하는 것도 이제 금융거래잖아요. 이제 그것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뱅크월렛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냥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형식의 핀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또 대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하고 돈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꼭 금융회사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걸 보통 P2P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뭐 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술. 이래서 금리는 자율적으로 두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P2P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그 핀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네. 보통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증권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하거나 그러는데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도 내가 좀 괜찮은 회사 있으면 내가 돈 주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투자를 받고 싶은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고 사람들한테 직접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영화를 한 편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시나리오가 너무나 그렇다니까 좀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들 있으면은 뭐 저에게 투자를 해주십시오. 네. 예전에야 뭐 이게 널리 무슨 루트를 통해야 됐지만 요새는 그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이제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아직 법상으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좀 그 클라우드 펀딩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버 택시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택시만 택시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차가 있고 타려는 사람이 있고 빌려주려는 사람이 맞아요. 있으면 그거를 이제 우버라는 그 IT 기술이 연결을 시켜준 네. 거잖아요. 그럼 우버가 택시 사업자냐, 택시 사업자가 아니냐, 굉장히 이제 맞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네. 생기게 돼요. 이제 핀테크 역시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독점해왔던 금융거래 그 영역들을 그냥 연결시켜주는 IT 기술로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약에 탄생을 하게 되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소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딱 접하게 됐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보안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게 된다면 이 보안 부분은 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뿐만이 아니라 핀테크의 네. 거의 모든 기술의 그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네. 보안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은행들의 이제 금융의 규제가 많았던 이유가 이제 신뢰 부분이거든요. 이게 돈을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요구가 되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규제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는 대면 거래가 아니면은 이제 그랬을 때 그 실명 확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그 보안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제 부분에서도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그 페이팔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보다 그 금융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편리함과 보안은 약간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성화될 경우 또 이렇게 위협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일자리 문제예요. 아까 이충우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었는데 네. 점포에 더 이상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권의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좀 궁금하지만 좀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IT 기업이 금융 산업을 할 수 없게끔 금산분리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IT 기술을 좀 뭐라고 할까요? 끌어들여서 지금 이렇게 핀테크를 좀 인터넷 전문 기업을 설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은행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사람 성향도 좀 있는 게 네. 금융권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인 기업 문화도 되게 보수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IT 업자들은 약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고 좀 도전적이고 네, 맞아요. 리스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네.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IT 쪽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금융권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잘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금융권 내에 IT 하시는 분들도 보안 담당이라든지 지급결제의 안정성 주로 이렇게 그쪽으로 연구를 하지 혁신성 쪽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기본적인 금융권 사람들의 생리도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은행은 이미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점포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자기네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인터넷 은행을 또 만들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넷 뱅킹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서 많이 하려면은 이쪽에 고비용 구조를 줄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또 걸리고 거기에 이제 강력한 금융 노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가 그 자기네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네. 설립했을 때 실익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관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들 이제 네.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이쪽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 규정을 조금 완화해 준다면 그 비금융 회사들도 약간의 좀 이렇게 그 수신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갖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할 경우에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의 어떤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산분리라는 거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산업자본이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주인이다 하려면 최소한 20-30%는 있어야 되는데 4% 이상 보유를 못 한다. 네. 그러면 뭐 사실상 지분 투자만 하는 거지 거기에 뭐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업이 은행을 지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원칙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내가 은행이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준 기업이 망가졌을 때 은행이 같이 망가지고 은행이 망가졌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게 금산분리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고리 하나를 끊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루트를 좀 막는 거. 그래서 이제 기업 여신을 좀 막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서민 중심의 소매금융회사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금산분리를 좀 완화해주면 금산분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도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아까 저희가 최공필 상임자문위원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민관과 시장의 핀테크 산업을 좀 끌어주고 정부 쪽에서 규제를 적절히 풀어주면서 좀 산업의 발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순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